시간 결산 영상 요거 올려주도록 할게요. 우리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보통 생물적 요소와 그 다음에 비생물적 환경 요소를 모두 합쳐서 우리는 생태계라고 한다. 생물적 요소뿐만 아니라 빛, 공기, 온도, 물, 토양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생태계에 포함된다 이거야.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생물적 요소에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들이 속해 있고 비생물적 환경 요인에는 빛, 온도, 공기, 토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시스템, 이게 바로 뭐다? 생태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얘네들이 각자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라는 거지. 우리는 이렇게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걸 뭐라고 하냐면 얘를 작용이라고 얘기해. 이거는 솔직히 학교 선생님이 얘기할 수도 있고 얘기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혹시 모르니까 일단은 얘기는 해둘게. 그리고 생물이 이제 환경한테도 영향 줄 수 있거든.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반작용이라고 한다고. 또한 생물끼리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안 받아? 주고받겠지.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 상호작용이라고 한다고. 그럼 일단 생물적 요소부터 살펴보자 이거야. 생물적 요소에는 첫 번째 생산자 이렇게 있다. 생산자는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뭐 만드는 애들?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을 만드는 애들을 우리는 생산자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얘네들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는 누구한테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양분을 만든다라고 해서 독립 영양생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소비자는 우리 사람처럼 우린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들지.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음식물을 섭취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해서 다른 생물이 만들어 놓은 양분을 섭취하는 이러한 것들 우리는 소비자라고 한다. 그래서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지 못하고 남이 만들어 놓은 양분을 먹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종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종속 영양 생물이라고 한다. 분해자 역시 종속 영양 생물이야.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하는데 얘는 소비자랑 다른 게 뭐냐면 더러운 것들을 먹는 애들이야. 사체와 배설물 이런 것들을 먹는 애들이거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버섯, 곰팡이, 세균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자에 속한다 이렇게 보면 돼. 특히 버섯은 얘들아 식물이라고 하면 안 돼. 얘는 썩은 나무에 붙어 사는 애들이거든. 그래서 얘는 뭐다? 분해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다. 자, 그러면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거, 요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거 내가 뭐라고 했어? 앞에서 얘를 작용이라고 한다고 했지. 자, 예를 들면 빛의 세기라든지 빛의 파장, 일조 시간 이런 거에 의해서 생물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살펴보자 이거야. 자, 우리 빛의 세기가 증가하면 광합성량이 어떻게 돼? 증가하겠지. 그렇다 보니까 나무가 되게 무럭무럭 자라고 성장하게 된다 이거야. 또한 강한 빛에 적응되어 있는 애는 울타리 조직이라든지 해면 조직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빛이 되게 두껍다라는 게 특징이야. 반면 약한 빛에 적응되어 있는 애들은 약한 빛에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빛의 투과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빛 대체적으로 어떻다? 얇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 다음에 빛의 파장인데 우리가 봤을 때 태양빛은 백색처럼 보이지만 얘는 사실은 알고 보면 여러 색깔이 섞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래서 빨간빛, 파란빛 이렇게 있는데 빨간빛은 이렇게 파장이 커가지고 에너지가 굉장히 약해. 그래서 깊은 바닷속에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얕은 곳은 주로 이렇게 빨간색 빛이 도달하게 되고 깊은 곳은 이렇게 파란색 빛의 투과율이 되게 좋아서 파란색은 깊은 곳까지 도달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심이 깊은 바닷속에는 파란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파란빛과 보색 관계에 있는 누가 홍조류가 분포하는 거고, 그리고 얕은 곳은 적색광이 도달하기 때문에 이거와 보색 관계에 있는 누가 녹조류가 분포하게 되었다 이거야. 역시 빛의 파장에 따라서 해조류의 분포가 어떻게 됐어? 다르게 되었다는 소리는 파장에 생물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지. 또 하나, 일조 시간에 따라서 생물의 번식 주기라든지 개화 시기 이런 것들이 달라지거든. 그래서 호르몬의 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일조 시간이라고 하는 건 해 떠 있는 시간을 얘기하니까 얘는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고 비생물이 생물한테 영향을 줬으니까 뭐다? 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도야. 온도는 이제 온도가 좀 떨어지잖아? 그러면 엽록소 A가 파괴돼. 나중에 너희가 진로 선택 과목에서 이제 생물의
세포의 물질 대사 거기를 배우게 될 건데 그때 광합성을 되게 자세하게 배울 거거든. 우리 식물의 잎이 무슨 색깔을 띠지? 초록색 잎을 띠고 있잖아. 얘가 초록색 잎을 띠는 이유는 바로 엽록소 A가 주 색소이기 때문에 그래. 얘가 초록색을 띠는 색소이거든. 그런데 얘는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온도가 특정 온도보다 내려가게 되면 엽록소 A가 파괴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돼. 엽록소 A가 파괴되면서 주변 색소들 노란색, 빨간색 이런 애들이 올라와서 울긋불긋 뭐한다? 단풍이 지게 되었다 이거야. 또 하나 우리 단풍뿐만 아니라 낙엽 같은 경우도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식물이 뿌리를 통해서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흡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체내에 수분의 양이 부족하게 되겠지. 안 그래도 체내의 수분 양이 부족한데 잎을 통해서 수분이 빠져나가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래서 잎의 뒷면에는 기공이라는 곳이 있어서 여기를 통해서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일부러 잎을 떨어뜨리면서 수분이 빠져나온 걸 막았다 이거야. 그게 바로 뭐다? 낙엽이다. 이렇게 보면 돼. 자,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내가 지금 이거 돼지 아니야. 여우야, 여우. 얘도 여우. 못 그리는 그림을 그려봤는데 북극 여우냐 사막 여우냐에 따라서 말단 부위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이거야. 우리 사막 여우는 뭔가 뜨거운 데에 살다 보니까 말단 부위, 열 발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말단 부위가 이렇게 큼지막하게 발달되어 있어. 그에 비해서 북극 여우는 추운 곳에 살다 보니까 너무 추워. 그러니까 말단 부위가 어떻다?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작고 그 다음 피하 지방도 두껍게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자, 그 다음 생물이 이제 비생물한테 영향을 줄 수도 있겠는데 우린 이걸 뭐라고 한다? 얘를 반작용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지유류라고 해서 얘는 생물체거든? 곰팡이야 세균의 뭐 중간 형태인가? 아무튼 그래. 그래서 얘가 출현하게 되면 커다란 암석이 점점점 깨지면서 토양화가 돼. 토양이 되었으니 이제 여기에 뿌리를 내서 식물들이 살 수 있겠지. 또 하나 지렁이 때문에 자, 우리 한 3, 4월 되면 지렁이 시체를 엄청나게 보게 될 건데 지렁이들이 이제 봄만 되면 이렇게 땅을 뚫고 올라온단 말이야. 그래서 지렁이들이 땅 속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구멍을 내겠지. 그러니까 토양에 통기성이 발달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렁이에서 환경이 변했으니 이것도 역시 생물이 비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반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이거야. 됐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물질의 순환인데 우리 물질은 순환한다라고 하고 에너지는 흐른다라고 얘기를 해. 그게 왜 그런지 뒤에 가서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이제 탄소의 순환이다. 자, 우리 탄소는 공기 중에서 어떤 형태로 존재한다? 이산화탄소 형태로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근데 이거를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누구야? 생산자. 아까 뭐라고 했어? 광합성하기 위해서 CO2를 흡수해서 뭘 만들어? 유기물 만드는 애.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독립 영양 생물이라고 했어. 그래서 CO2가 들어가네? 아, 얘는 생산자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생산자가 이 CO2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만들지. 그래서 소비자한테 전달하고 또한 이 생산자가 사체와 배설물 언젠가 죽을 거 아니야. 사체와 배설물을 만들어서 유기물을 이제 분해자한테까지 전달하게 된다 이거야. 그런데 아무튼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한테 모두 다 탄소가 공급이 됐어. 그런데 얘네 모두 다 생명활동을 유지하려면 뭘 만들어야 돼? 지난 시간 강조했던 거 ATP 만들어야 되겠지. 그 과정을 우리는 세포호흡이라고 하고 세포호흡 결과 이렇게 다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로 돌아가게 된다 이거야. 됐어? 기억해야 될 거 화살표를 이렇게 가장 많이 받는 애 있지. 이게 바로 사체와 배설물 먹고 사는 분해자인 거고 그치?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유일하게 흡수할 수 있는 거 누구다? 생산자다. 문제에서는 얘 이런 식으로 가로를 넣고서 누가 생산자고 누가 분해자고 누가 소비자인지 찾으라는 게 문제에 자주 출제되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사체와 배설물이 분해자로한테 가기도 하지만 빠르게 매몰되어 화석화가 되면 화석 연료가 되기도 한다. 그럼 얘네들이 연소가 되잖아? 화석 연료가 연소가 되면 역시 얘도 CO2로 공기 중에 돌아갈 수 있더라 소리야. 됐니? 자, 연소는 물질 대사야 아니야? 아니지. 그러니까 화석연료의 연소와 세포호흡과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거야. 그치? 호흡은 물질 대사니까 효소가 관여하고 우리 생명체 내에서 36.5도 생물체의 온도의 체온의 범위 내에서 일어난다라는 거. 하지만 연소는 물질 대사가 아니니까 과량의 열과 빛을 내면서 방출한다. 이런 차이점이 있을 거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 질소순환인데 질소는 N2로서
얘는 공기 중에 약 78%를 차지하고 있어. 근데 질소와 질소 원자 사이는 공기결합선이 몇 개다? 3개다 이거야. 자, 우리 공기 중에 질소가 78%나 차지하는데 내가 이렇게 호흡하면서 들이마실 때 78%의 질소가 들어가. 그리고 후 내뱉을 때도 역시 78%의 질소가 나오게 되거든. 그 말은 내가 호흡하는 과정에서 78%의 질소가 들어갔다가 후 내뱉을 때도 역시 78%의 질소가 그대로 나왔다는 소리는 공기 중의 질소를 우리가 직접 이용했다는 소리야, 못했다는 소리야? 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못했냐? 질소는 질소 원자끼리 공유결합선이 몇 개라서? 3개라서. 그래서 얘가 굉장히 안정하기 때문에 잘 깨지질 않는 거야. 화물이 되지 않아. 우리는 화물이 되었지만 사용할 수 있는데 깨지질 않아서 화물이 될 수가 없었다 이거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직접 이용할 수 없는 거, 깨지지 않아서 안정했기 때문인데 이걸 깨지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뿌리옥박테리아나 바로 공중방정, 번개에 의해서 깨지게 된다 이거야. 우리는 이렇게 공기 중에 질소 N2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는 과정을 우린 뭐라 한다? 질소 고정이라고 한다고. 됐어? 질소 고정은 N2가 여기 이렇게 N2가 NH4 플러스라든지 N2가 여기처럼 NO3 마이너스로 바뀌는 과정. 이게 바로 뭐다? 질소 고정이었다. 근데 N2가 NO3 마이너스로 바뀌는 과정은 공중 방전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N2가 NH4 플러스로 되는 과정은 누구? 뿌리옥박테리아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이거야. 됐어? 그래서 NH4 플러스나 NO3 마이너스 같은 이온을 누가? 식물이 얘가 뿌리를 통해서 흡수를 해.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뭘 만든다? 단백질을 만들게 된다 이거야. 그게 바로 콩이야, 콩. 만들어. 그러면 얘가 열심히 단백질을 만들었지?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뭐라고 하고? 질소 동화라고 하고, 만든 콩을 냠냠냠 이제 동물들이 먹게 된다. 이 옆에 있는 거 소입니다, 소. 그래서 이 소가 열심히 먹어서 이제 고기를 만드는 거야. 그러고 나서 우리한테 소고기를 제공하면서 소고기 안에도 질소 성분 포함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지. 그래서 최종 소비자인 사람한테까지 전달이 되게 되었다 이거야, 질소가. 됐니? 그런데 우리 먹었어. 이제 먹었으면 뭐 해야 돼? 똥오줌 싸야지. 똥오줌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NH4 플러스 사진화 배설물로 NH4 플러스나 NO3 마이너스가 땅속에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된다 이거야. 그런데 NH4 플러스는 다시 N2로 돌아갈 수 없지만 NO3 마이너스는 이렇게 다시 N2로 돌아가거든. 이걸 우리는 누구에서? 탈질산화 과정이라고 하고, 역시 탈질소 세균에 의해서 N2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거야. 자, 이렇듯 우리가 질소를 이렇게 공기 중의 질소를 사용하고 각각 다 분해자한테 최종적으로 인간한테까지 도달했고, 이게 다시 N2로 돌아갔으니 질소는 뭐 됐다? 순환됐다 이렇게 보는 거야. 잠깐만. NH4 플러스는 N2로 못 돌아가. 누구만? NO3 마이너스만 N2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NH4 플러스는 한 번 더 NO3 마이너스 형태로 이렇게 한 번 더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했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NH4 플러스를 NO3 마이너스 형태로 바뀌는 과정. 자, 요걸 우리 뭐라 한다? 질산화 과정이라고 하고, 이거는 누구에서 일어난다? 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더라 이거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의 순환이다. 에너지의 순환이다. 에너지의 순환이라. 에너지의 흐름이다. 자, 태양 복사 에너지가 생산자한테 빛 에너지를 제공해. 그럼 생산자가 이거 가지고 열심히 뭐해? 광합성을 하겠지. 그래서 광합성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유기물을 만들 거야. 그래서 유기물에 있는 화학 에너지를 1차 소비자, 1차 소비자에 있는 에너지를 역시 2차 소비자한테 전달한다. 그런데 얘네 모두 다 호흡해 안 해? 하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로부터 받은 에너지 중 일부는 호흡하면서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일부만 1차 소비자, 그 일부는 또 분해자한테 가게 된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호흡 결과 빠져나가는 열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야. 됐어? 또 하나, 태양 복사 에너지가 생산자한테 준 게 예를 들어 에너지가 1000이라면 각각 호흡해서 나간 열 에너지의 합도 이게 1000이어야 되고,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들어온 화살표와 나간 화살표의 양은 항상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 이거야. 됐니? 그래서 태양에서 온 생산자한테 준 에너지가 1000이라면 얘 이렇게 나가고 요렇게 나가고 요렇게 나간 거, 요거의 합이 모두 다 몇이어야 된다? 인풋 아웃풋이 같아야지 안정한 생태계다라고 할 수가 있다 이거야. 됐어요? 자, 이번에는 식물 군집에서의 유기물의 생산과 소비 이렇게 되어 있어. 우리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낸 유기물의 총량을 뭐라고 한다? 총광합성량이라고 한다. 그래서 광합성으로 만들어낸 유기물의 총량, 그러니까 총광합성량이야. 그 중에서 호흡량을 제외한 나머지를 뭐라고 한다? 순광합성량이라고 하고, 순광합성량 안에는 피식, 성장, 고사, 낙혈염량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총광합성량에서 호흡량을 뺀 게 순광합성량. 순생산량 이렇게 된다. 총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뺀 걸 순생산량이라고 얘기를 해. 됐어요? 그래서 이 호흡량은 식물이 소비한 유기물의 양이고, 순생산량은 총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뺀 거다. 자, 생체량이라는 말을 이제 계속 보게 될 건데, 어떤 식물군집이 자꾸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유기물의 총량은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어. 예를 들어 선생님의 몸무게가 그럴 리는 없지만 45kg였다가 50kg가 되고 53kg가 되고 55kg가 되고 있어. 그러면 이리로 가면 갈수록 나는 점점 뚱땡이가 되고 있지. 다시 말해서 유기물의 양은 계속 어떻게 되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 이거야. 유기물 양이 증가하고 있어. 유기물량 이꼴 이거는 뭐라고? 생체량이라고 할 수 있겠지. 생체량이 증가한다 이거야. 하지만 얘 변화를 보면은 45kg가 50이 되고 53이 되고 55가 되는 때 요 변화량은 오히려 어떻게 되고 있어? 감소하고 있더라 이거야. 이 변화량에 해당하는 걸 우린 뭐란다? 성장량이라고 한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줘. 선지가 성장량이 감소할수록 생체량은 감소한다. 이러면 맞아 틀려? 틀렸지. 성장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감소하더라도 생체량은 오히려 어떻게 되고 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내가 말한 진술은 틀린 진술 이렇게 된다 이 뜻이야. 자, 그 다음에 그래프로 이렇게 줄 수도 있어. 그래프로 줬을 경우는 가장 위에가 뭐야? 총생산량.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순생산량이야. 그럼 총생산량과 순생산량의 요 차이에 해당하는 값을 우린 뭐라고 하고? 호흡량이라고 하고, 그 밑에 있는 게 바로 뭐다? 성장량이다. 자, 그러면 순생산량과 성장량의 요 차이에 해당하는 값은 뭐다? 피식, 고사, 낙엽량에 해당되는 거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총생산량은 어떻게 돼? 증가하다가 나중에 이제 극상에 도달하면 일정해질 거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래프가 이제 호흡량이야. 우린 총생산량과 호흡량의 차이, 이거를 뭐라고 한다? 순생산량이라고 한다고요. 오케이. 자, 생태 피라미드 볼게요. 생태 피라미드는 당연히 윗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량, 개체수, 생체량의 수는 어떻게 돼야 된다? 감소가 돼야 된다 이거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안정한 생태계려면 윗 영양 단계로 갈수록 줄어야 돼. 됐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하나, 안정한 생태계는 유입되는 에너지와 유출되는 에너지가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 빛에너지가 생산자한테 1000을 줬어. 그러면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분해자가 호흡해서 나온 에너지의 합, 얘네들이 각각 호흡하고 난 열 에너지 합과 분해자의 열 에너지 합이 더했을 때 몇이 나와야 돼? 1000이 나왔어야 된다 이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 단계 에너지 분해 현 단계 에너지 뭐야? 곱하기 100을 나타낸 값으로, 예를 들어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구하래. 그러면 1차 소비자의 전 단계는 누가 되겠어? 생산자가 되겠지. 생산자의 에너지가 지금 몇이야? 1000이라고 했고 1차 소비자 에너지가 뭐라고 했어? 100이라고 했으니까 1000분의 100 곱하기 100 이렇게 하니까 에너지 효율이 몇이 나온다? 그렇지, 10%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야. 만약에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구하라고 했다면 전 단계 에너지는 1차 소비자 에너지니까 100이고 2차 소비자 에너지는 얼마? 20 곱하기 100 하니까 몇 프로 된다? 20% 이렇게 되더라 이거야. 역시 자, 지금 보니까 에너지 효율은 사실은 아래로 가면 갈수록 윗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이 소리야. 근데 이거는 항상 그렇지만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원래는 윗 영양 단계로 갈수록 몸집이 클수록 에너지 효율은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문제로 출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일일이 계산하는 게 조금 번거롭지만 그렇게 계산해서 풀어내야 된다 이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책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보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 이렇게 나와 있지. 자, 일단 용어 정리가 이제 좀 돼야 될 텐데, 우리 개체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생명활동을 하는 하나하나의 개체를 우리는 생명체를 개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요 옆에 이제 바퀴벌레 한 마리가 지나가고 있어. 그럼 걔 하나로 개체가 되는 거고, 개미가 한 마리 지나가고 있어. 걔 하나가 개체가 된다 이 소리야. 이렇게 생명 활동을 하는 생명체 하나하나를 개체라고 한다. 반면 백혈구, 이거는 개체가 될 수 있어 없어? 없겠지. 그거는 그냥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의 한 종류인 것 뿐이니까. 그 다음 이제 개체군인데, 개체군은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같은 종들의 무리를 우리는 개체군이라고 해. 여기 보니까 이렇게 사슴들이 같이 있지. 얘네 다 똑같이 사슴들이 모여 있으니까 얘네 뭐다? 개체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자, 그럼 군집이란 우리 어떤 일정 공간 안에, 지역 안에서 하나의 종만 있진 않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새도 있고 여우도 있고 토끼도 있고 여러 종이 같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 개체군이 있는 전체 집단, 우린 이거를 뭐라 한다? 군집이라고 한다. 그럼 생태계는 여기에 이제 환경적 요소까지 포함된 것을 우리는 생태계라고 한다. 우리 생태계는 생물적 요소뿐만 아니라 환경적, 비생물적, 환경 요인까지 있어가지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시스템을 생태계라고 한다고. 그러면 일단 생물적 요소부터 살펴보자 이거야. 자, 생산자라고 하는 것은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 우리는 이걸 세 글자로 뭐라고 하지? 그렇지, 광합성이라고 하지. 광합성하는 생명체를 뭐라고 한다? 생산자라고 하고, 생산자는 이런 식으로 유기물을 스스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광합성을 해서 유기물을 스스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양분을 만든다라고 해서 독립영양생물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광합성하는 애들 대표적인 예가 식물과 해조류,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와 같은 조류들이 바로 생산자에 속한다. 반면 소비자는 용록지가 없어. 그러니까 광합성 해 못해? 못하겠지. 그래서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한테 종속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 그치? 누가 만들어놓은 양분을 우리가 먹는다든지, 누군가 만들어놓은 고기를 먹는다든지, 영양소를 섭취해서 생존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야. 그거를 우리는 소비자라고 하고, 얘네들은 종속되어 있다라고 해서 종속 영양생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초식동물이라든지 육식동물, 우리 사람과 같은 동물들은 소비자에 속한다. 자, 분해자는 얘도 역시 종속 영양생물이야. 스스로 양분을 못 만드니까. 근데 얘는 사체와 배설물과 같이 더러운 것들을 먹고 사는 애들이야. 그래서 분해자의 대표적인 예는 버섯, 세균, 곰팡이. 버섯, 식물 아니야. 얘는 썩은 나무에 붙어서 사는 애인데 역시 분해자였다 이거야. 그럼 비생물적 요소에는 뭐가 있냐? 우리 생물을 둘러싼 빛, 공기, 물, 온도, 토양, 무기염류, 동그라미 별표. 무기염류가 생물적 요소냐 이렇게 물어보는 선지가 가끔 있더라고. 얘는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생태계는 생물적 요소와 환경 요소가 포함된다라는 거. 자, 여기 보면은 우리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랬어? 그치, 작용이라고 한다고 했고, 그리고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주는 걸 반작용. 생물끼리 영향을 주고받는 걸 뭐라고 한다? 상호 작용이라고 했는데, 이 용어는 학교 선생님이 설명하시면 좀 잘 알아야 될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냥 적당한 예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여기 보니까 70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얘가 좀 나와 있어. 기온이 나뭇잎의 색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 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적 요소지. 그래서 비생물적, 환경 요소가 생물 요소에 영향을 주는 예다라고 할 수 있겠네. 나무가 광합성을 하면 나무는 생물이지. 그랬더니 공기 중에 산소가 높아지는 것은 생물 요소가 비생물 요소에 영향을 줬다라고 할 수 있겠네. 됐습니까?
자, 일단은 이번에는 이제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의 흐름. 앞에서 내가 정리 노트를 보면서 설명했듯이 물질은 순환한다는 말이 맞아. 하지만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고 뭐다? 흐른다. 라고 할 수 있겠다. 자, 생태계에서 물질과 에너지의 이동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어. 물질은 순환하지만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 됐어요? 그 중에서 이제 탄소 순환 나와 있는데 탄소는 주로 이산화탄소 형태로 대기 중에 존재하거나 탄산수소 이온 형태로 물속에 녹아서 존재한다 이거야. 그치? 근데 이산화탄소는 생산자가 이걸 흡수해. 그래서 뭘 한다? 광합성을 하지. 그래서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의 형태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한테 각각 공급을 했다 이거야. 그래서 탄소가 전달이 됐어. 근데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역시 생명체다 보니까 ATP, 지난 시간에 내가 강조했잖아. 세포 호흡을 통해서 ATP를 만들고 필요 없는 CO2 같은 경우는 호흡을 통해서 다시 바깥으로 나가게 된다 이거야. 됐어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건 이산화탄소를 먹는 애 누구다?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애? 그치, 생산자지.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흡수가 되는 거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건 생산자다라는 거 기억해 두고, 그리고 얘네 모두 다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사체와 배설물이지. 사체와 배설물이 분해자에 의해서 분해자의 호흡을 통해서 나가기도 하지만 사체와 배설물이 땅속에 묻혀가지고 화석화 작용을 받으면 화석 연료가 돼. 그럼 얘는 뭐해? 연소가 되어서 이산화탄소로 나간다 이거야. 자, 중요한 건 연소는 물질대사가 아니고 호흡은 물질대사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얘네들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이거야. 호흡은 물질대사니까 누가 관여해? 효소가 관여하고, 그러다 보니 체온 범위에서 내에서 일어나는 반면 연소는 물질대사가 아니다 보니까 많은 양의 에너지가 빛과 열의 형태로 나가게 되는 얘는 물질대사가 아닌 반응이었다라는 게 차이점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었다 이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질소 고정 과정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어. 공기 중의 질소는 대기 중에 풍부해 약 78%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했어. 그런데 이게 호흡을 하는 과정에서 내 몸에 78%의 질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뱉는 과정에서 78%의 질소가 그대로 나오게 된다 이거야. 자, 들어간 만큼 그대로 나왔다는 소리는 우리가 직접 호흡하는 과정에서 질소를 이용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 이유는 질소가 공유결합선이 3개야. 그렇기 때문에 안정해 불안정해? 너무 안정하지. 우리 화학 반응을 한다는 소리는 이게 깨져야 되는데 이게 깨지질 못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우리 생물이 직접 이용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질소가 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NH4+라든지 NO3- 형태로 바뀌는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질소 고정이라고 한다고. 됐어? 그래서 이게 땅속에 흡수가 되어서 식물이 흡수가 된다 이거야. 식물이 이걸 흡수해서 아미노산이라든지 단백질과 같은 고분자 화합물로 만들게 된다 이거야. 그건 우린 질소 동화라고 하고, 이게 이제 먹이사슬을 통해서 쭉 소비자들한테도 전달이 된다 이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먹었으니까 우리 똥오줌 싸지. 그럼 똥오줌에도 이 질소 성분이 포함이 되겠지. 그래서 이게 땅속에 돌아가서 다시 탈질소나 세균에서 엔트로 돌아가게 된다 이거야. 자, 공기 중에 질소 고정을 통해서 생물한테 공급이 되고 이걸 가지고서 단백질 만들고 질소 동화가 일어났고 다시 똥오줌을 쌌다가 이게 다시 탈질소나 작용에 의해서 공기 중에 질소로 돌아갔으니 질소도 역시 순환됐다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 자, 질소 고정이란 N2가 이거 100% 시험 나와요. N2가 NH4+로 되는 과정이고 이건 누구에서 일어나는 거야? 뿌리오박테리아. 그 다음에 N2가 NO3- 되는 것도 역시 질소 고정이고 이거는 누구야? 번개에 의해서. 번개 또는 우리 이제 자동차 매연가스에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나게 한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우리 질소 고정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것들을 흡수를 해서 식물이 아미노산이라든지 단백질을 만들어. 그거 우리 뭐라 한다?
질소 동화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게 결국 먹이사슬을 통해서 최종 소비자인 사람한테까지 전달이 되게 되었다 이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똥오줌을 싸지. 똥오줌을 싸게 되면 이게 다시 NO3- 형태로 땅속에 묻힐 텐데 이게 이렇게 N트로 돌아가는 과정. 얘를 우리는 탈질산화 작용이라고 하고 이건 누구에서? 탈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일어난다. 근데 NO3- 형태, NO3-는 N2로 돌아갈 수 있으나 NH4+는 N2로 돌아갈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얘가 한 번 더 NH4+가 NO3- 형태로 바뀌는 과정이 필요했다. 우리는 이거를 질산화 작용이라고 하고 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었다 이거야.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꼭 머릿속에 암기를 하시고요.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군집에서의 유기물의 생산과 소비 나와 있어. 우리 총생산량이라고 하는 건 생산자가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낸 유기물의 총량을 총생산량이라고 해. 그럼 호흡량은 뭐냐? 생산자가 호흡을 통해서 소비한 유기물의 양. 이거를 호흡량이라고 하고 요걸 뺀 값을 우리는 뭐라 한다? 순생산량이라고 한다. 됐어요? 그런데 이 순생산량 안에는 피식, 고산악엽, 성장량 이렇게 있었다 이거야. 피식은 요건 좀 중요해. 초식동물이 먹은 초식동물에게 먹히는 유기물의 양이고 다시 말해서 이거는 초식동물이 먹은 섭식량과 어땠다? 같았다 이거야. 됐어요? 자, 그리고 고산악엽은 말라 죽거나 낙엽으로 떨어지는 양, 성장량은 이걸 제외하고 식물이 성장하는 양. 이렇게 된다. 그래서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뺀 걸 우리는 순생산량, 요 그림 중요하다라고 했고, 그리고 고산악엽, 성장량 이렇게 된다. 우리 문제에서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1차 소비자의 호흡량이 포함되니? 라고 했어. 틀렸지? 얘는 누구의 호흡량이다? 그렇지. 식물의 호흡량이야. 생산자의 호흡량. 그럼 1차 소비자의 호흡량이 포함되는 곳은 이렇게 피식량이다 라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요 그림도 같이 봐두길 바라겠습니다. 자, 총생산량이고 그 밑이 순생산량이야. 그럼 총생산량과 순생산량의 차이, 여기가 바로 뭐야? 호흡량일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성장량이고, 성장량과 순생산량 차이는 피식, 고사, 낙엽량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에너지는 순환한다라고 하지 않고 뭐 한다고? 흐른다라고 얘기를 했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생산자한테 준 에너지는 결국 각 단계별로 호흡으로 방출한 열 에너지의 총합과 어떻다? 같다라는 거. 그리고 항상 에너지는 보존 법칙에 의해서 인풋 아웃풋이 같아야 돼. 들어온 만큼 나가야 된다 이거야. 다시 말해서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호흡으로 방출한 양, 1차 소비자한테 전달됐냐, 그 다음에 분해자한테 전달됐냐. 얘네들의 합이 곧 태양이 생산자한테 준 에너지와 어떻다? 같다라는 거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얘네들이 모두 다 호흡 결과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일부만 전달되기 때문에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그치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라고 볼 수 있겠다. 자, 여기 보니까 생태계에 유지되는 에너지의 근원은 누구다? 태양 복사 에너지고 광합성을 통해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이거야. 됐어요? 그래서 화학 에너지는 먹이사슬을 따라 각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하고 그중 일부는 호흡으로 열 에너지로 방출이 된다 이거야. 됐어? 그리고 나서 이제 열 에너지 형태로 방출된 에너지는 이제 이거는 생물이 이용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게 방출된 게 다시 태양 복사 에너지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순환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었다 이거야. 자, 그 다음 에너지 효율은 전 단계 에너지분의 현 단계 에너지 곱하기 뭐다? 100이었다 이거야. 됐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 잠깐만 볼게. 먹이사슬을 따라 에너지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하위 영양 단계의 생물이 이용하고 남은 에너지가 다음 단계로 전달되므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얘가 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은 점점 어떻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거야.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에너지 효율이라는 거 전 단계 에너지 분의 현 단계 에너지 100이다라는 거, 이건 뭐 아까 얘기한 거를 숫자적으로 나타낸 거니까 이따가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 피라미드와 생태 평형 이렇게 돼 있어. 당연히 윗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량, 개체수, 생체량은 점점점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피라미드 형태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생태계 평형의 유지. 생태계가 안정한 생태계이려면 생물종이 다양하고 복잡한 먹이 그물을 가진 생태계일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된다 이거야. 왜냐면 복잡해야지만 뭔가 하나의 종이 멸종하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먹이가 존재할 텐데, 단조로우면 뭐 하나가 멸종하면 주르륵 연쇄적으로 멸종하기 때문에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된다 이거였어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이거는 통합과학 때 배웠을 거야. 1차 소비자 양이 갑자기 증가한 거야. 그럼 1차 소비자 양이 증가하면 얘를 먹는 초식동물의 양, 생산자의 양은 줄어들 것이고, 쥐들이 많아졌으니까 얘네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 가지고 경쟁을 할 거 아니야. 생산자의 양은 줄었을 것이고 1차 소비자를 먹는 2차 소비자의 양은 늘었을 거야. 먹이가 많아졌으니까. 그러니까 지들이 먹을 수 있는 건 줄고 얘네들을 먹을 수 있는 천적의 수는 늘어났으니 자동적으로 감소하면서 다시 평형이 회복되는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이거야.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당하는 문제 다 푸시고요. 그 다음에 노트 정리까지 다 해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개체군인데요. 잠깐만, 노트 비워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우리 개체군이란 일정한 지역에 사는 하나의 종, 같은 종들의 집단을 우리는 개체군이라고 합니다. 같은 종의 집단. 자, 개체군의 밀도다라고 하는 것은 면적분의 뭐야? 개체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면적분의 개체수. 그래서 면적 밑에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개체군의 성장 곡선을 보면은 새끼가 새끼를 낳고 그 새끼가 새끼를 낳으면서 이론적 성장 곡선은 계속 개체수가 증가해야지 맞아. 근데 실질적으로는 가다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일정해지는 S자 곡선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거야. 자, 그런 이유는 왜 그러는 거야?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먹이가 부족하고 공간이 부족해. 그러면서 질병이 증가하겠지. 그래서 일단은 개체수가 많으면 쾌적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것들, 먹이 부족, 공간 부족에 해당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얘를 우리는 환경 저항이라고 한다. 그래서 환경 저항에 의해서 개체수가 마냥 증가할 수는 없었다 이거야. 자, 이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게 개체수의 증가율인데 T1일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어. 그 말은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우리 개체수에 영향을 주는 건 출생과 사망 그리고 이입과 이출이라는 게 있는데 제일 영향력이 더 큰 거는 출생과 사망이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T1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출생률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T2에서는 이거 지금 뭐야? 접선의 기울기가 0이지. 그 말은 출생률이 없는 게 아니라 출생하는 개체수와 사망하는 개체수가 어떻다? 같은 것뿐이다 이거야. 그 다음에 실제 생장 곡선에서 개체수가 최대였을 때 맥시멈에 해당하는 값을 우리는 뭐란다? 환경 수용력이고, 이거는 정해진 값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실이 있어. 그러면 이 교실에는 최대 들어갈 봤자 몇 명이다라는 소리야. 5명이 있든 2명이 있든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값은 얼마야? 20명이지. 이렇게 한계값, 실제 생장 곡선에서 개체수의 한계값, 이게 바로 환경 수용력이다. 그래서 공간을 더 넓혀주거나 또는 먹이를 더 넣어주거나 하지 않는 이상 환경 수용력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저항은 이 갭 차이인데 대체로 개체수가 증가할수록 환경 저항은 커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개체수의 증가율 그래프, 요 그래프를 보고서 개체수 그래프로 우리는 다
생각해낼 줄 알아야 되는데 증가율이란 이 접선의 기울기야.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했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돼서 감소해서 0이 됐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이걸 개체수에 따라서 그려보면 이렇게 S자 극선으로 나타내고 1번 구간과 2번 구간에서 환경 저항이 언제가 더 크냐라고 물으면 당연히 개체수가 많은 2번 구간에서 환경 저항이 더 크다라고 답할 줄 알아야 된다. 문제에서는 개체수 그래프를 주는 게 아니라 위의 그래프를 주는 거야. 그래서 위의 그래프, 증가율 그래프를 가지고서 뭐 T1과 T4에서의 환경 저항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너희들은 이 개체수의 증가율 그래프를 개체수로 전환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체군의 생존 곡선인데, 자, 개체수가 1번형 같은 경우는 처음엔 잘 죽지 않다가 감소하지 않다가 시간이 거의 다 되면 상대 수명을 다하면 훅 하고 감소하더라 이거야. 초반에 개체수가 감소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초반에는 잘 죽지 않는다 이거야. 왜? 부모가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과 같은 대형 포유류가 1번형에 속한다 이렇게 보면 돼. 2번형은 감소 비율이 일정한 거고 3번형은 초반에 훅 하고 감소 비율이 엄청나게 큰 거야. 사라지는 개체수가 훨씬 많아. 그래서 3번형은 초반에 훅 하고 사라지는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개체수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출생하는 개체수가 많아야 된다 이거야. 됐어요? 그리고 시험에는 2번형과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2번형은 자료 해석형으로 주는데 그 감소 비율이 일정한 거지 감소하는 개체수가 똑같다라고 하면 틀리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사망률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얘는 1번형, 얘는 2번형, 얘는 오타다 3번형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자 우리 2번형 사망률이 일정한 거 얘는 히드라라든지 또는 설치류는 다람쥐나 청설모와 같은 애들을 얘기를 해. 그래서 2번형으로 나타나게 된다. 문제에서 2번형의 경우 T1과 T2에서 사망률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사망률은 똑같다니까. 왜 900마리 중에 9개 죽고 300마리 중에 3개 죽었으니 감소 비율은 일정한 거야. 하지만 사망하는 개체수가 똑같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 초반이 사망하는 개체수가 더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자,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은 크게 단기적 변동과 장기적 변동이 있는데 돌말의 개체수는 단기적 변동이야. 1년에 한 번씩 개체수가 변하는 거야. 자, 돌말은 영양염류는 환경적 요소야. 영양염류와 빛의 세기, 수온과 관련이 있는데 우리 가을에서 겨울에서 봄에 갈 때만 지금 돌말의 개체수가 증가한다 이거야. 왜? 이제 봄에는 영양염류의 양도 많고 빛의 세기나 수온도 높기 때문에. 자, 그러다가 봄에서 여름으로 갈 때는 봄에 훅 하고 증가했다가 영양염류가 훅 하고 감소해. 왜? 돌말이 다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야. 그러다가 돌말도 그러니까 개체수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먹을 게 없으니까 감소할 수밖에 없었겠지. 그러다가 돌말이 먹질 않으니 영양염류가 축적이 되어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무렵 영양염류가 조금 증가하자 돌말의 개체수도 살짝 증가했다 이거야. 하지만 돌말은 언제 가장 많이 증가한다? 1년 중 봄에 가장 많다. 그래서 1년마다 돌말의 개체수가 변한다라고 해서 얘를 단기적 변동이라고 한다고. 자, 그럼 책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개체군이란 일정 공간에서 서식하는 개체수로 아까 얘기해서 개체군 같은 종들 개체수를 얘기한다. 공간분의 면적분의 개체수 이렇게 의미한다 이거야. 자, 개체군의 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얘를 증가시키는 요인에는 출생과 이입이 감소시키는 요인에는 사망과 이출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거는 출생과 사망이었다 이렇게 보면 돼. 자, 개체군의 성장 곡선은 이론적 성장 곡선은 J자형이나 실제 성장 곡선은 뭐다? S자형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J자형과 S자형의 차이점은 누구 때문에 그런 거다? 그렇지. 환경 저항 때문에 그런 거였다. 환경 저항이란 먹이 부족이라든지 공간 부족, 노폐물 축적, 환경 오염, 경쟁, 질병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환경 저항이라고 할 수 있어. 이런 것들 때문에 개체수가 마냥 증가할 수는 없었다 이거야. 그리고 환경 수용력은 S자형에서 실제 생장 곡선에서 개체수가 최대로 증가했을 때의 맥시멈 값을 우리는 환경 수용력이라고 하고 얘는 환경 수용력은 정해진 값이야. 그렇기 때문에 먹이를 더 넣어주거나 또는 공간을 더 넓히지 않는 이상 얘는 한계값이라서 정해져 있다 이 소리야.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가 T1이고 여기가 T2라고 했을 때 T1과 T2에서 환경 수용력은 당연히 이때나 어때?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개체군의 생존 곡선은 1번형, 2번형, 3번형이 있는데 1번형은 초반에 죽질 않아. 왜? 부모가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사람이라든지 대형 포유류에 해당된다 이거야. 2번형의 얘를 꼭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일정한 비율이 일정한 거야. 그래서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는 거 얘들을 외우자. 다람쥐라든지 참새, 기러기 이런 애들, 히드라가 해당이 된다. 3번형은 초반에 훅 사망률이 높아서 감소한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초반에 죽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출생률이 어때야 돼? 그렇지. 높아야겠지. 대부분 어류와 굴이 3번형이다. 얘를 반드시 외워두세요. 사망률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 자,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이 있는데 돌말의 개체수는 1년에 한 번 변동한다라고 해서 얘를 내가 뭐라고 해서 단기적 변동 이라고 했고, 돌말은 봄에 훅 하고 증가한다. 영양 염류가 많고 빛의 세기와 수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여름에서 가을 되면 돌말의 개체수가 훅 감소했다가 돌말이 개체수가 감소하니까 먹는 애가 없으니까 영양 염류가 이렇게 축적이 되어 조금 증가한다. 그러면 돌말의 개체수도 이렇게 조금 증가했다. 이렇게 보면 돼. 하지만 그래도 봄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라는 거. 그리고 포식과 피식과 같은 경우는 요거는 그래프 형태로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 얘는 10년을 주기로 변해. 그래서 얘를 우리 뭐라 한다? 장기적 변동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예가 눈신토끼와 스라소니 이렇게 있었다. 눈신토끼가 먹히는 애, 피식자. 그리고 스라소니는 포식자 이렇게 돼. 당연히 안정한 생태계라면 눈신토끼가 하위 영향된 게 포식자인 스라소니가 상위 영향된 게니까 스라소니 개체수가 더 적어야 돼. 그래서 개체수가 더 많은 게 누구다? 그렇지, 눈신토끼다 이거야. 자, 그러고 나서 우리 항상 Y축에 곱하기 몇 마리인지 이거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스라소니가 개체수가 더 적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토끼의 양이 증가하니까 눈신토끼도 같이 증가했어. 처음에는 같이 증가하는 구간을 골라. 그러다가 스라소니가 증가하니까 눈신토끼는 어떻게 돼야 돼? 감소해야 되겠지. 그래서 먼저 감소하는데 얘가 너가 눈신토끼구나. 그리고 나중에 감소하는 애 스라소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잘 해줬어야 된다 이거야. 되셨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노트 정리 반드시 해놓고 숙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85페이지까지가 숙제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